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제 본, 그죠? 토요일 날 본, 국무원 전자공학 하고요. 통신공학이죠, 그죠?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자공학은 학생들이 뭐 힘들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도 너무 단순하고, 그죠? 전자회로하고 전자공학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말로써 된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통신도 말로써 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아마 전자공학과 같은 난이도로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항상 통신은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너무 넓어 놓으니까 이게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통신도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라서요. 그래서 일단 전자회로는 뭐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전자공학하고 통신공학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자공학 1번입니다. P형 반도체요. 우리 맨날 P형 반도체. 3가, 5가, 4가에다가, 그죠? 3가가 금속,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전공이 5캐리어고, 그죠? 그리고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원자적으로 일단 전자를 하나 받아들였어. 우리는 억셉트라고 불렀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음전기를 띠는 그런 형태가 이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페르미 준위는 검지대 중앙이 진성이라면 P형 반도체는 이 아래쪽에 잡히더라. 페르미 준위는 검지대 중앙보다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잡히더라. 전공에 의해서 전기 전도도가 이루어지는 불순물 반도체를 이야기한다. 맞죠? 그죠? 5캐리어가 전공이다. 광이 전자를 발생시키는 불순물로 이것을 사용한다. 이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P형 반도체는 아니죠. 광이 전자를 발생시키는 파습이라고 하는 것은 N형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너 원자에서 과잉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건 도너 원자, 이게 지금 이제 P형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억셉트 원자라고 해야 되고, 그죠? 억셉트 원자에서 전공에 전자가 들어오면 그 전자는 전자가 있음으로 해서 음전기 상태를 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4번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너 원자에서 과잉 전자가 빠져나가면 도너 원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띈다.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3번, 4번은 얘는 N형 반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거고, 얘도 N형 반도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P 영역은 3족 원소로서, 그리고 N 영역은 5족 원소로 도핑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N형은요, 4가에다가 5가가 도핑되고, 그죠? 아까 전에 파섭이. 이건 과잉전자고, 도너 원자는 과잉전자가 있어 전자를 하나 버리고 정기적으로 양전기를 띠더라. 도너 원자는 이렇게 됐죠. 자, 어쨌든 P형은 P영역은 PN 접합에서 P영역은요, 삼족 원소로, N 영역은 5족 원소로 도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 영역과 N 영역의 도핑 농도를 높이면 확산전이, 빌트인 볼티지가 커진다. 전이장벽이라고 했죠, 그죠? 빌트인 볼티지가, 내부의 전이장벽. 우리 도핑 농도를 증가시키면 전이장벽은 증가한다 라고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론하면서 그때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 그죠? 수업 시간에 몇 번 자주 나왔던 보기니까 뭐 틀리진 않을 겁니다. P 영역에서 N 영역보다 높은 전압이 가해지는 상태. 우리 순방향 바이어스는
이렇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P 영역이 N보다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이야기하고, 역방향 바이어스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적합 용량 C는요, 이 필론의 간격분의 면적인데, 이 면적은 여기에 단면적 S라고 했고, 이 간격은 여기에 있는 공급청의 너비라고 했는데, 역바이어스가 가해지면 이 공급청의 너비는 늘어나지만 면적은 일정하다. 그래서 면적은 일정한데 공급청 너비가 늘어나니까 C 값은 감소한다. 이거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접합 용량을 아예 활용한 다이오드가 바렉트 다이오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자주 나오는 보기니까 뭐 역시 틀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입니다. 모스 FET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N형 모스 FET에서 전류는 전자의 확산에 의해서 흐른다. 우리가 BJT는요, 전류는 확산 전류라고 했습니다. 근데 FET는 전류는 드리프트입니다. 전기에 의해서 전압이 걸려서 흐르는 드리프트 전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 이건 뭐 틀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P형 모스 FET에서 소스의 전위가 드레인 전위보다 높다. 우리 TRS도 NPN일 때는요, 여기 접지고 여기에 플러스 VC. PNP일 때는요, 여기가 플러스 VC에 여기가 접지. 아니면 여기가 접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VC. 뭐 이렇게 돼가지고, N형일 때는 에미터보다 컬렉트가 전위가 높고요. P형일 때는, 에미터보다 컬렉트가 전위가 낮아요. 그럼 FET도 마찬가지입니다. N 채널일 때는요, 모스 FET네요. 그래서 N 채널일 때는요, 여기보다 여기가 플러스 VDD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채널일 때는요, 여기가 플러스 VDD를 쓰고 이게 접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0이고 마이너스 VDD 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소스보다 드레인이 전위가 높은 거고요, 소스보다 드레인이 전위가 낮다. 그래서 P형 모스 FET에서 소스의 전위가 드레인 전위보다 더 높다. 그래서 P형에서는 항상 소스가 전위가 더 높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PNP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NPN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맞다. 소스 전압이 변할 때 문턱 전압이 변하는 현상, 이 소스 전압이 변할 때 문턱 전압이 변하는 현상을 채널 길이 변조가 아니라, 얘는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이런 형태가 바디 이펙트였죠. 그죠? 그래서 소스하고 기판 사이의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바디의 전압을 조절해가지고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소스 전압의 변화보다는 바디 전압이, 그냥 바디를 0으로 하면 소스고, 소스를 0으로 하면 바디를 조절하는, 뭐 이런 형태의 전압을 이용해서. 바디 이펙트입니다. 몸치의 효과라고 하죠. 그죠? 채널 길이가 길어질수록 채널 길이 변조 효과, 우리 채널 길이가 짧을 때 채널 길이 변조 효과는 좀 심하다고 했습니다. 채널 길이가 길 때는 뭐 좀 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몰라도 확실하게 이런 내용만 알면 뭐 2번을 찍는 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NPN BJT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순방향 활성 영역에서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에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다. 우리 NPN에서, 그죠? NPN에서 순방향 활성 영역으로 동작할 때 베이스하고 에미터는 순방향, 베이스하고 에미터 순방향, 베이스하고 컬렉트는 역방향. 그래서 이 말이니까 순방향 활성 영역에서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다. 그래서 이건 딱 맞으니까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베이스 폭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길어서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자는 베이스 안에서 거의 모두 전공과 재결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TR 처음 설명하면서 이거 했습니다. 이 베이스 영역의 폭은 생각보다 좁고요, 에미터에 주입된 전자가 베이스로 들어오면 여기는 재결합되지 않고 컬렉트로 얼마나 많이 끌려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TR의 베타 값을 결정하고 막 그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폭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작아서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자는 베이스 안에서 거의 재결합을 하지 않고 컬렉트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죠? 일반적으로 컬렉터의 도핑 농도가 에미터의 도핑 농도보다 훨씬 높다가 아니라 에미터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베이스고 컬렉터가 제일 낮다. 이것도 이론하면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반도체적인 설명이고 소자적으로 뭐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게 이 소자를 동작시킬 때 반도체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 문제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렉터의 도핑 농도가 에미터의 도핑 농도가 훨씬 높다가 아니라 낮고요. 순방향 활성 영역에서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보다 훨씬 크다. 말도 아니고, 그죠? IB의 베타만큼 IC는 베타의 IB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타가 한 10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보다 컬렉터가 크죠. 그래서 아무튼 1, 2, 3, 4번은 딱 5번도 이제 소자적인 거지만 5번은 이제 활용적인 거고 1, 2, 3, 4번은 그냥 기본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기본 개념적인 것은 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하고 가장 기초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래도 뭔가 소자가 보이고 뭐 이런 특성이 되니까 잘 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죠. 5번입니다.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LED는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우리 LED 하면 순방향 전류가 흘려주면 빛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하고 전공 사이에 재결합하면서 빛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틀리진 않았죠. 그죠? LED가 만드는 빛의 파장은 그래서 이 빛의 빛인데 빛 에너지 E는 한유고 E가 에너지 밴드 갭하고 똑같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이 조절되면 한유가 조절되고 그래서 이 한유 진동수니까 HF고 람다분의 HC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조절되면 파장이 조절되고 파장이 조절되면 색깔이 조절된다. 그래서 LED가 만드는 빛의 파장은 대체로 반도체의 밴드갭, 에너지 밴드갭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요한 단어라고 했고, 그죠? 포토다이오드는 LED는 발광 다이오드인데 반해서 포토다이오드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해놓고, 그죠? 해놓으면 전류가 안 흐르는데 주변에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고 빛이 안 들어오면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래서 포토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광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전공 쌍이 형성되는 것을 이 빛에 의해서 쌍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한다. 이런 포토다이오드는 밴드갭보다 작은 이 쪼여주는 빛 에너지가 여기에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에 의해서는요. 이게 여기에 있는 밴드갭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가하면 이 전자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빛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커야만 이렇게 올라오고 자유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전류의 흐름이 형성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요, 그래도, 반도체적인 설명이고, 반도체 문제가 이렇게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뒤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를 요즘 국가에서 계속 밀고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 이쪽은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반도체 문제는 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2옴하고 4옴의 저항들과 10V 전압원이 연결된 회로가 있다. 이 경우에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 P는요, V는 10V니까 I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옴이니까. 그럼 3분의 10 하니까 여기 오는 전류는 3분의 10. 여기는 4옴이니까 2옴이고, 4옴이니까 6분의 10. 여기 오는 전류는 6분의 10. 그럼 총 전류 I는요? I는 3분의 10하고 6분의 10이니까 얘는 6분의 30이고 5A인가요? 그래서 5A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10V를 그렸는데 5A가 흘러가니까 이건 50W를 소자는 소모하고 그 다음에 전원은 공급하죠. 그죠? 전원은 공급한다. 다음 그림은 이상적인 연산정폭기하고 저항, 커패시터로 구성된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갈 설명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하니까 회로 딱 보니까 맨날 보는 미분기입니다.
V5는요, 마이너스 RC의 DT분의 DVI.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입력을 미분해서 출력을 내는 미분기다. 그래서 이런 거고, 라플라스 변환 형태에서 적으면요, 주파수 강점을 적으면 SC분의 1의 R이니까 V5는요, 마이너스 SC분의 1의 R의 VI. 그래서 마이너스 SCR의 VI. 여기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은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죠? 이 회로의 입력 VT하고 입력 VINT와 출력 VOUT의 관계식으로 볼 때 이 회로는 미분기로 동작을 하며 크기가 1인 정연파 입력 신호로 인가하는 경우에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분기는 출력 신호의 진폭의 크기도 같이 커져가더라. 네. 그래서 미분기니까, 그죠? 미분기니까 VI가 1,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2파이 FT다. 그럼 미분을 하면요, DT분의 DVI 하면 이건 2파이 F 곱하기 코사인, 사인이죠? 사인 2파이 T. 물론 마이너스는 적는 거야. 알아서 쓰면 되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폭이 주파수에 비례하더라 라는 그런 게 미분기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미분기고 증가하더라 라는 거 역시 적는 거야.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서 주려고 한 문제죠. 그죠? 다음 그림과 같이 커패시터가 연결된 경우에 합성 커패시턴스 CT로 적절한 것은 하니까 이거 두 개 병렬이니까 더하면 12, 직렬이니까 3인가요? 12하고 4하고 직렬하면 3. 그리고 이거 직렬 8, 8 직렬이니까 4, 4하고 3하고 병렬이니까 7.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알아서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콘덴서 직병렬 관계의 문제는 수업 시간에 수없이 했으니까, 그죠? 자, 어떤 부하 양단에 VT가 4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0도의 교류 전압을 인가할 경우에 V가 4의 20도. 그 다음에 I는요, I는 2의 80도다. 이 경우에 부하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 P는요, 이건 최대값 페이저니까 루트 2분의 4 VI 코사인 세타. 이 V는 신호값이니까 최대값이 4니까 루트 2분의 4. 여기도 최대값이 2니까 루트 2분의 2. 코사인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니까 코사인 60. 마이너스 60이지만 뭐 마이너스 60이나 플러스 60은 같으니까, 그죠? 이거 2분의 1. 이거 2. 하니까 2와트다. 뭐 구하는 데는 역시 지장 없습니다. 그죠? 자, 10번. 다음 그림과 같은 BJT를 이용한 회로가 있다. 이런 BJT의 에미터하고 베이스 간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 VB가 0.7이며 공통 에미터 전류 이득 베타가 100을 가진다. 이 경우에 회로에서 V5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수업할 때 약식이라고 했던 이 관계로서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약식으로 해서 여기 하는데 이게 전압도 또 다르네요. 그죠? 이런 회로는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회로에 전원을 2개 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이고, 근데 여기는 10이라고 했네요. 3, 3, 2. 그래서 이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만들면 딱 내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업은 이거 3, 3, 10이니까 여기는 5. 그럼 5고 0.7이니까 여기는 4.3. 그러면 여기에 4.3이니까 2.15mm. 그럼 여기에도 2.15 하면 여기도 4.3. 그러면 12V에 4.3 빼니까 남는 건 얼마요? 7.7V. 그래서 답이 7.7 했는데 없네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8이네요. 그럼 8.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약식 문제가
공무원은 잘 나와요. 근데 이 군무의 시험 문제는 전자회로 관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약식도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정식이 많이 나와요. 정식이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을 한 사람은 답이 8이라는 건 쉽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정식을 안 해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근사적인 값이 8이니까 8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V고요. 3kg, 3kg. 그럼 이거 태분한 등가로 하면 이건 5V에 여기는 1.5kg. 그러면 이 루프만 돌려봅시다. 5는 1.5K의 IB 플러스 0.7 플러스 2K의 IE. 근데 I 베타가요. IB분의 IC인데 이게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타는 100 IB. 그러면 이제 IE는 101인데 그냥 대충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4.3. 4.3이고 얘는 3.5. 미안합니다. 이게 30kg죠. 15kg. 자, 그럼 이건 2kg니까 200kg의 IB. 그러니까 얘는 215kg의 IB. 그래서 IB는 215kg분의 4.3. 그럼 IC는 I는 거의 같으니까, 그죠? 곱하기 100 하니까 215kg분의 430 하니까 이게 2mm가 나와. 그래서 2mm가 나오고, 그럼 여기가 2mm가 흐르니까, 그럼 여기도 4V, 여기도 4V. 12에서 4V 감소되니까 여기 노드 진압은 8V. 그래서 이렇게 하면 8V가 이제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해서 8을 풀었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약식으로 해서 7.7이네? 그럼 가장 가까운 건 8이겠지. 라고 해서 그냥 8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아서 좀 잘 봐주시고, 이 정식 문제가 군무원에서는 유독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정식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약식도 풀어보고 정식도 풀어보고 이렇게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상적인 변압기를 포함하고 있는 교류회로가 있다. 전압원에서는 유효전압이 100VRMS인 정연파가 발생된다. 이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10kΩ의 부하가 흡수하는 평균 전력. 이건요, 그냥 여기에 평균 전력을 할 때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했지만 여기 전력도 여기 전력, 트랜스는 전력을 전달하니까 여기 전력은 여기 전력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수비가 1대 10이면 전압비도 1대 10, 전류비는 10대 1, 임피던스, 전력비는 1대 1, 임피던스비는 1대 100. 그럼 100에 해당되는 게 10kg니까 1에 해당되는 건 얼마요? 100ohm이고요. 그래서 여기 100ohm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00V가 가해지면 100이니까 여기는 얼마요? 50V. 그럼 이건 R분의 V제곱 하면 됩니다. 100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되더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도 돼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니까. 근데 여기에 50이면요.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게 50이기 때문에 건수비가 1대 10이니까 여기는 500V고요. 여기 500V고. 그러면 이 500V가 저항에 존재하니까 P는 뭐요? 10kg분의 500제곱. 그럼 동그라미 4개 역시 없어지면요. 25가 나와요. 그래서 저 부하에 대해서도 25가 나오는데, 트랜스는 전력을 전달하잖아요.
전력을 전달하니까 여기 전력하고 여기 전력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했을 때 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 푸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알아서 보시고요. 이덕이 30dB인 자 이게 나오면요 일단은 전력인지 이게 전력이잖아요, 그죠? 전력인지 전압인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30dB라는 단어를 보면 아 전력이겠지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전압일 때는 30dB가 나오면 수치가 안 좋아요. 근데 전력은 30dB 나오면 1000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덕이 30dB인 감색이에 이덕이 30dB 감색이 마이너스 30dB겠죠, 그죠? 감색이는 이덕이 30dB 감색입니다. 그래서 감색이면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감색이에 85W의 신호를 입력한 경우에 출력 신호는 하니까 이건 85 나누기 1000분의 1, 85 곱하기 1000분의 1. 그러니까 이덕이 30dB인 감색이는요, 감색이가 1000분의 1로 감소한다는 그런 거예요. 30dB 증가한다가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85W가 들어오면 이게 어테뉴에이트입니다. 그럼 얘가 1000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30dB짜리 감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1000분의 85가 답이 되니까 전력은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0.085 이상적인 연산정폭기를 사용하는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중첩으로 풀면 된다고 했죠. 이것만 있을 때 여기 전압은요. 보요 1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6V 그 다음 보요 2 이것만 있을 때 여기 전압은요. 여기는 1V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1 하니까 4V 그럼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6 이것 때문에 4V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V 그죠? 여기는 감상기가 바로 안 되잖아요, 그죠? 같지 않으니까. 자, 부기한 정폭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부기한 정폭기를 사용할 경우의 안정도, 우리 부기한을 걸면요. 부기한을 걸기 전에 이덕이 A0다. 근데 부기한을 걸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되돌아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AC는 1 플러스 베타 A0의 A0가 돼가지고 이덕은 1 플러스 베타 A0, 즉 괴한비만큼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나머지는 다 좋아진다. 그래서 부기한 정폭기를 사용할 경우 안정도는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나빠진다 말도 아니에요. 부기한 정폭기를 사용할 경우에 이덕은 감소하죠, 그죠? 1 플러스 베타 A0만큼 감소한다. 일정해지는 영역이 감소한다. 이덕이 일정해지는 영역이 감소한단 말은 이건 좀 용어 선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덕이 일정한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대역폭인 거예요. 이 대역폭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기한을 걸면 대역폭은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이덕 자체는 감소하는데 이덕이 일정한 영역인 대역폭은 넓어지고 그래서 부기한에서는 집이 적은 일정해가지고 C가 감소하면요 B가 커지는 거죠, 그죠? 부기한 정폭기를 사용할 경우에 외율은 감소한다. 이건 좋은 말이죠. 외율은 일그러짐인데 일그러짐이 감소한다. 이건 좋은 말이니까 맞다. 부기한 정폭기를 사용할 경우에 잡음은 안 좋은 거니까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역시 맞는 건 3번밖에 없네, 그죠?
그림과 같이 중간탭 변압기에서 교류 입력 신호 VI의 최대값이 200V의 정연파로 인가한 경우에, 자, 여기에 200입니다. 이게 VM이죠, 그죠? 최대값이 200V의 정연파로 인가한 경우 출력 전압의 VO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건수비가 1대2예요. 그러면 여기는 400인데, 400이면 여기는 200이죠. 각각 200입니다. 그리고 얘가 전파 정유죠. 전파 정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다이오드의 0.7V를 무시한다면 최대값이 200인 전파 정유파가 출력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탭 반파 정유 회로이면, 이건 틀렸죠. 반파가 아니라 전파 정유 회로이므로 VO의 출력은 반파 정유값이 아니라 전파 정유값을 얻을 수 있다. VO의 평균값은요. 자, 최대값이 VM이면 평균값. V에버리지는 이건 전파니까 파이분의 2 VM. 그러니까 파이분의 400.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진압은,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역진압은 출력의 최대값이, 이게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얘는 순방향이고, 그래서 여기 200입니다. 근데 이건 역방향이죠. 역방향일 때 이 진압이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 200에 여기 200. 그래서 여기는 400이 걸린다. 그래서 PIV가 400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VO의 시료값은, 그러니까 최대값이 VM이니까 VRMS는 루트 2분의 VM. 그러니까 1.414분의 VM이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1번은 틀렸고.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5번까지 푸는 데 있어서 뭐 이상한 문제도 없고 막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쭉쭉 풀면 되는 문제라서 아마 전자공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제 쉽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로써 된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해야 그래도 좀 점수가 높았을 것 같고.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FM 라디오 주파수는 AM 라디오보다 낮다가 아니라 FM은 맨날 하잖아요. 그죠? 88에서 108메가. AM은 540에서 1620kHz. 이 주파수법입니다. FM이 높죠? 적절하지 않는 것이 있네요. 그죠?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주파수가 높다. 우리 이거 수업하면서 몇 번 했습니다. 요렇게 거기 광섬유 하면서, 그죠? 광섬유 하면서. 그래서 광섬유에서 실제로 광섬유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0.85, 그 다음에 0.13, 여기 0.85, 여기 0.13, 그 다음에 1.3 마이크로, 1.5 마이크로, 뭐 이런 데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 강섬유의 사용 주파수 영역은 어딘데? 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가시광선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이 여기 있고, 여기가 0.4 마이크로고 얘는 0.7 마이크로미터. 이게 파장대거든요. 파장대가 있고, 이때 이게 0.7 마이크로인 파장이 큰 게 적색입니다. 그리고 0.4 마이크로인 파장이 작은 게 자색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이걸 적외선이라고 했고,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얘를 자외선이라고 했죠. 파장이 작은 건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파장이 큰 건 주파수가 낮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적외선보다 자외선이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적외선은 그 감으로 해도 적외선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자외선은 따갑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E는 한유고 HF거든요. 람다분의 HC. 주파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크니까 주파수가 큰 게 따갑다라는 자외선이죠. 그죠? 그래서 자외선은
적외선보다 주파수가 높다.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짧다. 그래서 적외선은 이쪽이고 적색의 바깥쪽인 이런 거고, 가시광선은 여기니까 이게 파장이 더 작고, 이쪽을 가면 갈수록 파장이 작아지죠. 전자레인지는 2.4기가 근처의 대역에서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가열한다. 실제 전자레인지에 쓰는 게 2.45기가 뭐 이런 형태의 주파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봐주시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안 읽어봐도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도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수업하면서 이건 통신하면서도 이런 것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그죠? 전자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써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파트 할 때 이걸 썼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반도체 파트 우리 다이오드 가기 전까지의 내용이 이번 시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성을 가진 발전기 회로가 있다. 이 발전기의 종류 봐요. 이거 LCC, CCL이 되니까 이건 LC 발전기 중에서도 하틀리 발전기하고 콜피츠 발전기가 있는데, 이거 하틀리 발전기는 LLC고 콜피츠 발전기는 CCL이다. 뭐 이거 맨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콜피츠 발전기. 다음 중 기억 소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니까, 우리 메모리 소자로 하는 것은 플립플롭이죠. 1비트 저장 장치인 플립플롭.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플립플롭이다. 다음 중에서 불대수의 연산의 기본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많이 했죠. 이건 A 더하기 1, A 더하기 0, A 더하기 A, A 더하기 A의 바. 그 다음에 A 곱하기 1, A 곱하기 0, A 곱하기 A, A 곱하기 A의 바. 이건 맨날 불대수 하면서 이 8가지는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0이고, 이건 A고, 이건 0이고, 이건 A다. 이건 1이고, 이건 A고, 이건 A고, 이건 1이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1은 1이고, A 더하기 1은 1인데, A 더하기 1 더하기 A는 1이죠, 그죠? 그래서 1이 돼야 되고, A 더하기 0은 0이죠. 그래도 0 더하기 A도 0입니다. A 더하기 A는 A고요. A 더하기 A 반은 1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전자회로의 응답 특성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 영역에서 이런 형태의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변환하였다. 다음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라플라스 변환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무시한 사람들은 틀리는 문제. 우리가 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요, 이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오메가 제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A가 있으면, B가 있으면 얘는 A, B, 이건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니까 얘는요, 2의 S2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2, 3의 S2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코사인이니까 S, 이렇게 되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죠. 부모는 둘 다 같으니까 S2제곱 플러스 4분의, 이건 4고 3S니, 그죠? 3S 플러스 4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 형식이 나오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쪽은 이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일 뿐이고, 뭐 2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상한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논리회로 문제, 19번 문제, 18번 문제 아주 편한 문제죠, 그죠? 그리고 21번도 논리회로 문제, 이거 맨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략할 때는요, 무조건 뭐요? 낸드를 OR을 AND로 고칠 때는 이거 버블 3개다. 이 버블 없어지고 이 버블 없어지고, 그럼 여기 버블은 여기에 낫들을 그냥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건 A, 이건 B의 바, 곱이니까
A 곱하기 B의 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 답은 이건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죠? 그냥, 여기는 A 바, 여기는 B, 더하기의 바니까. A의 바, 더하기 B의 전체의 바. 그러니까, A의 바의 바, 곱하기 B의 바.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바다. 뭐, 이렇게 내는 건, 알아서 봐두시고요.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4개의 비트로 숫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의 10진수 -5를 이진수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때 1의 보수로 표현하면 얼마고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얼마다. 자, 5가 있습니다. 플러스 5면 0101이에요. 그러면 -5를 표현할 때 부하 절대치 표현 방법에서는 여기를 부호 비트라고 한다면 1101. 이건 부하 절대치. 근데 지금처럼 부하 1의 보수는요. 얘를 1의 보수를 취하면 1010. 그 다음에 부하 2의 보수 표현법은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니까 1011. 그래서 답은 1의 보수는 이거, 2의 보수는 이거. 지금은 없지만 부하 절대치 표현법은 이거. 라고 했어. A는 1010, B는 1011. 구하는 데는 역시 지장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논리회로 문제는 너무 편하게 준 것 같아요. 그죠? 왼쪽의 디지털 회로, 논리회로는 오른쪽의 카르노 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왼쪽 회로에 빈칸에 들어갈 게이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t가 1이니까 0, 0, 0, 1, 1, 1, 0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AB 더하기 요거는 B의 바, C의 바. 이게 출력 F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뭘 하라고요? AND니까 OR로 고칠 때 법을 쓰라고 했죠. 이거 하니까 여기가 AB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B의 바, C의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출력은 AB 더하기 B의 바, C의 바. 그럼 여기가 B의 바, C의 바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어떤 게이트를 써야 되냐라고 하니까 BC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BC에 OR을 쓰면요. OR에 낫들을 쓰면 얘는 BC고 B 더하기 C의 전체의 바. 그러니까 이건 B의 바 플러스 곱하기 C의 바. 더 모르는 법칙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식이 이게 나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제가, 노아도 있네, 답이. 여기에 노아를 써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버블이 있으니까, 이 버블 여기 땡겼으니까, 이거는 없어지죠. 미안합니다. 이건 오합니다. 이거 금방 까먹어버렸어요.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겁니다. 여기 이걸 쓰고 한꺼번에 이걸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걸 고침으로 했어.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는데 이건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죠? 없애지 않았는데 얘가 전체가 노아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봐서 정리를 하면 그냥 오화를, 이 자체는 오화가 되면 이게 들어가면 노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약간은 그래도 조심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문제를 풀면서도.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참 중요하다고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냥 이게 Z일 때 ABS 파라미터로 하면 1. 이건 B는 임피던스니까, 직렬 요소니까 Z. 병렬 요소는 없고 1. 이게 ABCD고요. 이게 요렇게 될 때 얘는 1. 얘는 직렬 요소는 없고 병렬 요소가 이게 Z면 Z분의 1. 이게 1. 이게 된다고 했고, 그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T는요.
Z1, Z2, Z3 그러니까 1 더하기 G2분의 G1 이게 A고 그죠? 그 다음에 B는 Z1 플러스 G2분의 G1, G3 더하기 G3 C는요 G2분의 1 병렬 요수 D는 1 더하기 G2분의 G3 이렇게 적어 놓고 지금 이 그림은 얘가 0인 거예요. 그러면 G1 0, G1 0, G3 0 다 0. 그러면 여기 G3 0 하니까 이거 없고 이거 0, 이거 없고 하니까 이 그림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맨날 했던 겁니다. A는 1이고요. B는 0이고 C는 이거고 D는 1이죠. 그죠?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 RL의 저항 R값을 조정하여 최대의 전력이 부하에 전달되도록 한 경우에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맨날 이거 노드 방정식 뭐 따로 두 개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태분한 등가를 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는 2V 그죠? 2대 1이니까 2V에 2kg. 여기 2kg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노드 방정식을 써도 되는데 다시 이거 전원 변환. 4kg에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이거 2가 있으니까 더하기 2. 그래서 이건 2분의 5예요. 이거 다시 전원 변환. 그래서 이건 전원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이때 부하를 다는 거예요. RL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RL은 4다. 그때 PL은 4분의 5죠. 그죠? 여기 전압은 5V니까 5의 제곱.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이게 기초 문제가 조금 이제 덜 나오는 패턴으로서 하면서 이제 전자 회로적인 관점이 좀 많이 나왔다면 올해는 기초 문제가 작년만큼 이제 좀 감소는 했어요. 감소는 했는데 전자 회로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뭐 TR도 그냥 힘들지 않는 내용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초 문제는 이제 10문제에서 뭐 12문제 정도 수준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 문제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형태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빼고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전자공학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을 할 때는 전자공학은, 좀 이쪽 위주로 해서 국무원 전자공학은 따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국무원 전자공학을 따로 하나 만들 테니까, 전자공학은 그걸로 봐두시는데 대신에 기초전기전자는 좀 열심히 해주세요. 기초전기전자를 열심히 해놓으면 여기 진짜 기초만 잘 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초 문제만 잘 해주시고 전자공학은 이렇게 국무원 대비용으로서 따로 하나 만들 테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국무원 전자공학입니다. 국업 전자공학 위주로 한번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의사항 같은 건 없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